근데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2024년에 매출이 4,27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457억 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2023년도에는 매출이 1,432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은 뭐 이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가 더 파운더즈를 따로 방송으로 다뤘던 적도 있고. 근데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저희 아웃스탠딩이 730여 곳의 스타트업을 56개 업종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전자책 스타트업 700곳 실적 모아보기를 내놔서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56개 업종별로 2024년에 가장 실적이 좋고 주목할 만한 베스트 플레이어도 뽑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56개 베스트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봐야만 하는 11개 기업이 어딘지, 그리고 그들이 지난해에 얼마나 좋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작업을 주도하신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전자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된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맞아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전자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스타트업 실적 네, 모아보기 네. 시리즈는. 작년에는 일단은 60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일단 730곳으로 예. 기업도 130곳이나 늘어났고, 네, 많이 늘어났죠. 한 100여 개 이상 늘어났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설명 잘해주셨는데, 사실 IT 스타트업 업계가 영향력하고 인지도가 점점 커지면서 사실 주요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실적 잘 내고 있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타트업들이 비상장 회사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정보의 공개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단편적인 접근만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웃스탠딩은 스타트업 씬에서 제일 열심히 취재를 하는 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이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취재 네트워크도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기사 길이가 좀 짧기도 하니까 제대로 파보자 해가지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작년부터 냈는데 그 전자책이 굉장히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이죠. 그렇죠. 2023년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건데 작년에 예, 2023년 그렇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냈죠. 네, 예, 예. 재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2024년에 낸 건데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몇백 개의 실적을 모아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래서 올해도 꼭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과 지표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을 했지만 역시 성과란 숫자로 보여주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 스타트업들의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기획을 하고 올해도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상장사 실적은 사실 다 다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뭐 자산 규모 그런 기준을 네. 충족하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은 다 다트에 뭐 나와 맞아요.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업 보고서까지 저희가 다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비상장사는 그렇게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게 굉장히 그 폭이 좁고 깊이도 얕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일단 어떻게 수집했는지, 이 수집 단계부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그 저희 예. 독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뭐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뭐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요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외부 감사 대상이 되긴 하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중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데는 당연히 다트의 실적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근데 또 유명하긴 한데 막상 매출 규모도 안 되고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은 다트 외에도 3가지 사이트를 더 활용을 했는데요. 일단 다트에서 찾아봐서 없으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찾고 근데 거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중소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3%의 자회사인 피치덱이라고 있습니다. 그 피치덱으로 검색을 했어요. PC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맞습니다. 수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공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굉장히 설명 잘해주는데 거기 찾으면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개의 사이트를 뒤져서 나온 정보들을 한 땀 엑셀 파일에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730여 개의 실적을 모았다, 회사의 실적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했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거잖아요. 진짜 거의 이제 사람 그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손목이 그래서 손목에 그거 차고 계시는구나. 원래 손목은 안 좋은데, 네, 아무튼 그렇죠.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약간 근데 요거를 약간 뭐 챗GPT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을 좀 도입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나요? 이제 다들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보를 크롤링 해온다거나 아니면 좀 돌려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이트별로 어디는 연결 기준으로 나오고 어디는 별도 보고서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크롤링으로 단순하게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정보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또 네. 왜냐면 스타트업 700은 연결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챗GPT나 노트북 LM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너무 크더라고요. 할루시네이션. 네,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너무 크고 심지어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넣으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답을 해주니까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없지 않을까? 100%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한 90% 정도의 정확성을 보였는데 근데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책을 내는데 90%의 정확성은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먼 터치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손목을 갈아서 아니 책을 제가 만들었다. 어제 그 취재하는 것 때문에 다른 분한테 전화를 좀 했었는데 네네. 그분이 지혜님 여기 거기 차고 계신 거 보고 어디 다치셨냐고 이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얼핏 봤는데 여기 막 손목에 막 붕대 같은 거 차고 있다고. 그래서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디가 아파서 차는 건 아니고 어디가 아픈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고 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개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뽑아봤잖아요. 네, 그쵸. 이 베스트 플레이어즈 중에서도 베스트 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봤는데 네. 어떤 기업이 첫 번째로 이제 뽑았는지 오. 요거부터 이제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은 중고마켓 및 리셀링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제가 당근마켓을 꼽았습니다. 이제 당근마켓 실질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매출이 1,892억 원, 영업이익이 25억 원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2023년에는 매출이 1,277억 원, 영업 손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매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 사실 이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흑자 전환을 이뤘다.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왜냐면 당근이 꽤나 오랜 기간 그 적자로 경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뭐랄까요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광고 비즈니스로 돈을 벌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크리틱하게 얘기를 하자면 2024년도 실적이 2023년도랑 비교해서 괜찮기는 한데 막 엄청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매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사실 수익화에 시동을 건 지도 사실은 막 꽤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기업 가치가 3, 4조인데 매출이 어쨌든 2천억 원 언더니까 사실 매출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당근도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근마켓이 그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을 좀 알고 있어갖고 맞아요. 그게 맞나요? 예.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IT 업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2024년 말부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임직원들한테 무기한 휴직을 제한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권고 사직을 진행을 해왔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됐고요. 현재 2자릿수 규모의 인원이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권고 사직에 들어보니까 기획 마케팅 같이 좀 비개발 부서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크게 놀랍지는 않은 얘기인 게 이제 당근 같은 경우가 누적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한 달 방문자 수 이런 게 되게 엄청 가파르게 올라서 국민 앱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꽤 오랫동안 계속 느는 게 아니라 답보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는 MAU보다 DAU가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진출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광고로 비즈니스 모델 돌려서 돈도 어떻게든 벌려고 한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 매출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국내에서 더 성장할 여력은 아직 이제는 좀 많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서 좀 여러모로 이렇게 좀 내부를 정비를 하고 사실상 이렇게 권고 사직 같은 걸 하면서 좀 추스리는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당근이 기존 플레이어들의 그 시장을 좀 잠식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뭐 예를 네. 들어서 알바 시장에서는 뭐 알바몬의 시장을 좀 맞습니다. 잠식한다든지.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러 네. 번 들은 얘기로는 야놀자 쪽에서도 약간 오. 그 자기네 자회사인 네. 그 트러스트데이를 이용해갖고 오. 당근하고 한번 경쟁을 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 네. 아파트 이제 뭐 임대 관리 앱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뭐 중고 거래가 좀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당근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에는 맞아요. 이제 뭐 번개장터라든지 네. 중고 마켓끼리만 싸워왔었는데 이제는 이 시장을 보고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 약간 야놀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나 의지를 갖고 얼마나 돈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회사를 이용해갖고 그 아파트 단지별로의 그 중고 거래라든지 커뮤니티 뭐 이런 기능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이건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근데 굉장히 좀 납득이 가는 게 사실 시장 잘 되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그 시장에 이제 다들 뛰어들고 이러면서 약간 파이 뺏어오는 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당근 입장에서 되게 고민 많을 것 같고 중고 거래만 해도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옛날에는 당근에서 되게 중고 거래로 옷도 많이 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지 않고 다른 서비스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일어나면 당근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번 플레이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그 D2C 및 생활용품 업종에 베스트 플레이어로 플리오를 꼽아봤어요. 혹시 플리오 들어보셨어요? 여기 막 그 페이스북 들어가면 광고 자주 나오는 데잖아요. 여기 뭐 맞아요. 여기 뭐 붙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붙이는 마사지? 네, 그 붙이는 것도 있고 예. 그 사실은 처음에는 그 종아리 마사지 예. 기기 그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 아니, 들어가면 맞아요.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엄청 효과가 좋은데 엄청 아프대요. 근데 그 종아리 마사지 기기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기업인데요. 여기가 성장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2023년에 매출이 570억 원, 영업이익이 14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1,906억 원에 영업이익은 191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10%니까 나쁘지가 않은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아리 마사지 기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등, 뭐 허리, 뭐 전신을 다 케어하는 마사지 제품이 잇따라 출시하면서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 책을 쓰면서 막 창업자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하는데 의외로 또 플리오의 윤가람 창업자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저한테는 약간 좀 신비한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경영권이 네. 다른 곳,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죠?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한테 좀 인수된 걸로 알고 있어갖고요. 그렇습니다. 그 2025년 1월에 스튜어드 파트너스라고 삼펀드에 이제 플리오의 경영권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그래서 또 그때 플리오의 일부 경영진들이 별도로 설립한 뷰티 디바이스 전문 회사 인텐더도 함께 팔렸대요. 그래서 인수 가격은 1,000억 원대 초중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좀 저희한테 익숙한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패션 및 명품 플랫폼 업종에 베스트 플레이어로 무신사를 꼽았습니다. 그 무신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매출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를 넘었고요, 매출이. 그리고 어쨌든 2023년에 보면은 매출이 9,931억 원, 영업 손실이 86억 원이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다시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2023년에도 이미 1조에 근접한 실적이었고 2023년에 적자기는 했지만 딱 한 번 적자한 거지 월 꾸준히 흑자를 냈던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하게 볼 거는 이 회사가 1조 클럽에 입성했다, 뭐 흑자 전환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숫자 자체가 좀 커졌다. 요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비상 경영이다. 맞습니다. 비상 경영으로 들어간다. 네네. 이런 좀 선언을 하고 좀 대내적으로 약간 기강 잡기에 좀 들어간 걸로 좀 알고 있어갖고 아, 기강잡기란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잘 냈고 여기 흑자 경영 해가지고 사실 돈도 그러니까 재무 상황도 좋고 가진 현금 보유량 막 6천억 원이거든요. 저희 그때 한번 그 다뤘을 때 그게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 여기 그냥 임원도 아니고 그냥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맞아, 스톡 맞아. 옵션으로 60억 원 그 맞아. 성함도 되게 특이한 분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면 기억하고 안 있습니다. 되겠죠. 예, 예. 네. 그런데도 그 상황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여러모로 비상경영을 한다고 하니까 단지 2025년 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다 이런 바이브로 이제 비상경영 선포를 한 건데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내부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뭐 업계의 투자사분들이나 회계 전문가분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한테도 아 무신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직원분들은 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2024년에 호실적 냈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비상경영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바이브였고 그 외 모든 분들은 아 무신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지금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닌 거 맞고 무신사 더 가야 된다. 그런 와중에 비상경영 선포한 건 굉장히 잘한 거다. 뭐 이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상황이 좋은 회사가 우리 비상경영 선언하고 신호탄을 터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유니콘들과 유니콘급의 회사들이 이제 긴축 경영 플러스 빡세게 매출 올리기를 동시에 이제 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막 강도 높게 이제 뭐 기강 잡기에 들어가는 거의 원조가 네.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아. 이건희 회장이 항상 그 강조했던 그 위기 경영. 위기 경영. 우리는 항상 위기다. 나는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네. 10년 뒤에 삼성이 뭐 먹고 살지 걱정돼갖고 밤에 잠도 안 온다. 약간 그래서 이게 그런 좀 창업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무래도 뷰가 좀 더 길기도 하고. 회사가 잘 나갈 때도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이런 조직의 그 위기의식을 불어 넣어갖고 조직의 이제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려고 뭐 맞죠. 왜냐면 이제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갖고 이제 밖이 되게 그 난세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해야만 또 내부 구성원들을 단결시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우린 지금 막 위기를 겪고 있다. 네. 그런 거에 좀 일환이라는 생각도 이건 굉장히 그 이건희 삼성 회장부터 시작해갖고 네. 창업자들한테 그 창업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영 기법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그러네요. 근데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잘 될 때 그렇게 해야지 뭐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해야 또 이제 진짜 위기가 안 찾아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기업은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이네요. 예. 그 패션 브랜드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베리씨 딥다이브라는 회사를 뽑았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핫한 브랜드입니다. 편한 속옷을 파는 브랜드로 SNS에서 처음 인기몰이를 하면서 인지도를 많이 쌓았고요. 대표 제품 쿨핏 브라라는 속옷 제품은 최근 2년간에 무려 37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그 남성이라서 그런지 아예 광고 자체가 광고 이게 원래 이제 개인정보를 아니까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에서 그쵸, 타깃이 아니. 한 번도 이제 광고도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이제 아예 그 송출을 안 하나 봐요, 저한테는. 아, 그럴지도. 아, 그러면 굉장히 타깃 광고가 섬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단 것인데. 성별로 봤을 때 남성한테 이거를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성 그렇군요. 속옷을 잘. 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속옷으로 이제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에 에슬레저, 어페럴, 뷰티까지 사업을 이렇게 잘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648억 원, 영업이익이 84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매출이 2023년에 293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억 원이었고요. 그러면은 와 2024년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다 몇 배수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전혀 잘 모르던 브랜드인데 예, 작년에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았네요. 맞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그 베스트 플레이어도 약간 연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코스메틱하고 뷰티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더 파운더즈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야도 좀 관심 없으실 수 있는데 아 여기는 근데 지혜님 예, 기사라든지 유튜브에서 많이 맞습니다. 다뤄갖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이제 선표님도 코스메틱하고 뷰티라는 업종이 엄청 핫한 거는 예, 아시잖아요. 되게 2024년에 가장 역동적이고 호황이었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를 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2024년에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책을 냈을 때 APR이라는 곳을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았어요. 그리고 2024년에 APR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APR을 뽑을까 더 파운더즈를 꼽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좀 새롭게 두각을 드러낸 플레이어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신진 사대부를 기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누아잖아요. 네, 맞아요. 아누아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혜님이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방송에서도 아누아. 실제로 오늘도 바로 왔고요. 그래서 네. 베스트 플레이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2024년에 매출이 4,27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457억 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2023년도에는 매출이 1,432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은 뭐 이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가 더 파운더즈를 따로 방송으로 다뤘던 적도 있고, 근데 여기가 원래 반려동물 용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뷰티 브랜드 아누아로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코덕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뭘로 써요? 코덕. 코스메틱 그 덕후. 네, 덕후. 예. 여기가 되게 트렌드를 되게 잘 이끌어요. 어성초 제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기가 먼저 좀 선두주자를 했었고, 좀 화장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 안 받았던 성분을 활용한 제품군들을 되게 많이 내놓으면서 이렇게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 글로벌하게 가장 잘 나가는 K뷰티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타트업 창업자분 중에서 네. 대기업 출신인데 네네. 처음에는 이 코스메틱 분야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네네. 지금은 약간 딥테크 분야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딥테크 오. 분야에 가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약간 얼마 전에 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한 적도 네. 있는데 약간 그냥 코스메틱 분야에 나와 있었으면은 진짜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왜냐면 딥테크는 일단 봤을 때는 좀 멋있어 보이고 뭐 멋있죠. 선도하는 느낌이 네. 있는데 이 AI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돈을 일단 먼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걸 매출로 바꾸는 게 일단은 쉽지 네. 않은데 코스메틱은 이제 뭐 제가 보니까 돈을 거의 쓸어 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근데 뭐 이제 다시 백할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도 성과 좋아요. 성과도 좋고 네네. 뭐 이번에 중기부 그런 데서도 이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런데 이제 돈만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그렇긴 하죠. 하니까 좀 약간 소주 한잔 하시는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잘 되신다고 하니까.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네, 겁니다. 좋습니다. 더 크게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살펴볼 때는 좀 익숙한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분야의 오늘의 집 버킷플레이스를 이제 베스트 플레이로 꼽았는데요. 여기 실적을 보면 2024년에 매출이 2,879억 원, 영업이익이 6억 원이 났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업. 맞아요. 근데 매출만 보면은 당근보다 크네요. 네네. 확실히 이제 인테리어 그쪽을 다루니까 맞습니다. 그 건당 그 구매 가격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러나 보네요. 맞아요. 참고로 2023년에 매출이 2,355억 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고 시장 상황이 나쁜데도 매출이 늘었고 뭐 이런 점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네. 이 기업만 따로 다뤘듯이 맞습니다. 여기만 따로 다뤄서 말씀드렸듯이 그 회계 그 기준 네. 그걸 전환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슈가 있어갖고. 네, 사실 그거는 별도 방송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오늘의 집이 원래 2023년에 KIFRS라고 하죠. 국제 회계 기준으로 실적 보고서의 회계 기준을 바꿨었어요. 이게 보통 스타트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원래는 K갭이라고 해서 한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좀 내다가 이제 회사도 좀 커지고 이제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하면은 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바꿉니다. 상장하려고 하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갖고 맞습니다.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렇게 기준을 바꾸니까 오늘의 집이 받은 투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부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회계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 사실 재무 상태는 양호한 회사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TMF 사태 터지고 하니까 셀러들도 이용자들도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의 집이 완전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기사까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2024년에 회계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에서 다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크게 모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오늘의 집이 그 회계 기준을 바꾼 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꾼 거긴 한데 회계 기준을 다시 바꿈으로써 흑자 전환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요즘 이제 원빈 그분이 새롭게 좀 광고를 하시는 게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빈이 광고로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예, 예. 그 아정당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요즘 여러모로 핫하죠. 주문형 서비스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아정당을 꼽아봤어요. 여기가 2024년에 매출이 1,19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08억 원입니다. 근데 2023년에 매출이 5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2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만에 매출도 2배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뭐 3배 이상 늘었고 굉장히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업 모델을 보면 인터넷 TV 렌탈 같이 이제 영업 대리점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나 뭐 KT, 뭐 LG U 플러스 이런 데랑 대리점 계약 맺고 가입자 유치 영업을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랑 가전 브랜드로부터 이제 수수료의 일부를 현금 사은품 형태로 고객한테 이제 환원하는 그런 걸 하는 데인데 사실 전혀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 예,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 응대도 너무 잘하고 고객 응대 진짜 24시간 되나요? 24시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표님이랑. 그냥 아예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제 응대를 잘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응대를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가 이삿짐 센터도 하고 뭐 부동산 같이 직영 서비스 사업 모델을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세를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회사고 스타트업 씬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삿짐 센터 얘기는 제가 이 대표님 네. 그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막 빠르게 키워나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굉장히 기세가 좋으시고 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좀 약간 통신사를 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아, 있었고 예. 2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거 아, 왜 바꾸려고 하시나요? 뭐 좀 불만. 뭐 약정도 다 끝났고 아. 약정은 끝난 지 아주 오래전에 그쵸, 끝났습니다. 그쵸. 이 네. 핸드폰이 요즘 좋아갖고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번 그럼 아정당을 써보시는 거. 아정당에 또 제가 원하는 네. 그 저는 약간 뭔가 좀 결합 상품 원하는데 약간 네. 뭐 정기구독 상품하고 네. 하나 이제 결합해서 하는 거 원하는데 그 있다고 해갖고 오. 빨리 이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베스트 플레이어는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액티비티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 바로 야놀자입니다. 그 저희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님이 아수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야놀자 클라우드 예, 대표님이자 야놀자 그룹 CSO. 예. CSO님이 나와서 정말 즐거운 토크를 하고 가셔서 저도 굉장히 영상을 몇 번이고 봤는데요. 근데 이제 야놀자 2024년 실적 보면은 매출이 9,245억 원, 영업이익이 491억 원입니다. 2023년 매출은 7,602억 원, 영업이익이 2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야놀자의 경우에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신사업 부문의 굉장한 호실적입니다. 여기 신사업 부문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인데 여기가 2023년 대비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선표님이 방송도 직접 진행을 하시고 기사도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 매출은 사실 거의 글로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야놀자는 2024년도에 사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좀 인지를 시켰고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김중윤 그 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님이
야누자는 이제 완전 수출 기업이다. 그쵸. 이렇게 그런 말을 얘기를 했었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이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니콘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글로벌하게 어떤 음. 성과를 내는 기업이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 편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냥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야노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 발 이상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이제 실제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여야 또 대한민국의 또 국부가 또 맞습니다. 창출이 되고 예. 또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줘야 이제 맞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진출해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건 진짜 반가운 일이죠, 진짜로. 네, 저도 영상 보서 굉장히 반갑고 되게 음. 자랑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로 충분히 꼽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기업은 좀 되긴 했지만 지혜님이 한 지난해 정도의 방송으로 맞아요. 한번 다루셨던 기업인 것 같아요. 한번 개별적으로 다룬 바가 있는데요. 프롭테크 업종의 근로서울입니다. 일단 실적 먼저 보면은 2024년에 매출이 633억 원, 영업이익이 63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388억 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프롭테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원래 좀 실적을 괜찮게 내고 있던 회사였는데 2024년에는 굉장히 성장세를 가파르게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서울 같은 경우는 좀 죽어있던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좀 핫플로 만들면서 좀 이름값을 높인 다음에 좀 굉장히 참신한 기획과 노하우로 굉장히 좋은 외식 브랜드 공간을 만들어서 되게 여러 번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프롭테크 기업이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지실 만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아는데 뭐랄까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디벨로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여기가 미국에 매장을 내면서 글로벌 진출을 시도를 했는데요. 좀 듣기로는 예상보다 러브콜도 되게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요. 앞으로도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기업은 너무 익숙한 기업. 맞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기업이네요. 예, 예. 네, 저도 오늘 출근길에 썼던 서비스 바로 핀테크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 토스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제 회사 이름이죠. 네. 실적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에 매출이 1조 9,556억 원에 영업이익이 907억 원이 나왔는데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낸 겁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3,706억 원,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2,064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 원 정도 되는 적자를 1년 만에 다 메우고 플러스 900억 원 흑자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발군의 실적을 낸 회사들을 꼽으라면 토스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매출도 성장세가 괜찮잖아요. 지금 거의 2조를 찍었고. 근데 이제 토스는 이제 상당히 덩치가 큰데도 성장세가 계속 괜찮게 유지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2024년에 토스를 둘러싼 굵직하고 좀 부정적인 이슈들도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상당한 호실적을 냈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쉽지 않은 관문들을 좀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이것도 약간 미국 상장과 연관이 있을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런 시장을 거에는 좀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뭐 특히 이제 토스가 이제 일반 기업이면은 외국에 상장하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금융기업이고 그 금융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기업이 또 이제 외국 증시 상장되는 거에 대해서 국내 금융당국은 또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취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회사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사로 썼던 회사인 것 같네요. 네, 정말 장안의 화제였던 기사인데요. 일단 어디냐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인 두나무입니다. 여기가 2024년에 매출 1조 7,315억 원, 영업이익 무려 1조 1,863억 원을 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153억 원, 영업이익이 6,408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 너무 뻔한 게 2024년에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나무도 굉장히 호실적이 됐지만 이제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들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직접 그 주총도 그 몇 달 전에 맞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한 네. 3달 전인가요? 예, 예, 3월 달이니까. 벌써 그렇게 예, 예. 됐네요. 그 회사 자체가 호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주총장에서 이석우 전 대표죠 이제는. 아닙니다. 그 7월 1일부로 그렇군요. 사퇴하기 때문에 네. 현재도 이제 현직입니다. 예, 예. 네, 그럼 다시 이석우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님이 그때 자리에서 1주당 8,700억 원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8,700원. 거예요. 예. 8,788원인가 아무튼. 예. 그래서 주총장의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해졌고요. 그 주주들이 진짜 많이 오셨는데 막 질문을 할 때도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나오는 막 경의하는 CEO님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튕상 약간 이런 느낌. 바이브가 그랬다. 당연히 네. 그렇게 상당히 뭐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았나 봐요, 여기가.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준다고? 사실 저도 좀 받았거든요. 저도 두나무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8,700원 받으셨을 건데 한 주 갖고 계시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었다. 거기다 이제 세금 떼야 되잖아요. 15.4% 그 배당 소득세. 세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세금 뗍니다. 네, 칼같이 뗍니다. 그 비싼 커피 한 잔은 마실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네네. 지난주에 이제 이석우 대표가 이제 7월 1일부로 나는 사퇴하겠다. 이제 7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왔던 이 대표가 이제 사퇴를 밝혔고 맞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법조인 출신의 판사도 하셨고 네. 뭐 김현장 그 변호사도 했던 그렇죠. 그 오경석 대표가 이제 그 대체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좀 이제 화제를 모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선표님이 정말 기사를 상세하게 잘 써주셔서 아웃스탠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직을 사퇴한 다음에도 고문직책으로 회사에 적어준다고 밝혔고요. 그 이석우 대표님이 정말 7년간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회사가 많이 발전을 한 것도 맞아요. 매출이 2천억 원대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급성장을 했고 오늘의 두나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물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제 건강 문제다 뭐 요 정도로 말을 했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제 징계도 받았고 그거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석우 대표한테 이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영상 좀 책임을 지려고 자진 사퇴를 결심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경석 대표는 무신사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감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린 분인데 특히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뭐 주거 감시, 내부 통제, 리스크 예방 이런 거 그 분야의 과업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표님 기사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의 두나무에 딱 필요한 분이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하기 전에는 또 회계사도 하셨어갖고 근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네요. 회계 뭐 변호사 네. 뭐 판사 뭐 이렇게 하셔갖고 굉장한 브레인이 오셨네요. 약간 이런 쪽 업무에는 되게 능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한 분이 오셨고 뭐 이석우 대표님도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뭐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는 좀 이제 좀 밀도 있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1곳의 기업만 저희가 추려봤는데 맞습니다. 저희 그 스타트업 700 그 책을 이제 사서 이제 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56개 업종의 모든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56개 업종에서 베스트 플레이어를 다 뽑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되게 정확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업종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베스트 플레이어를 안 뽑았어요. 왜냐면 베스트 플레이어는 저희가 지금 말한 회사들처럼 최고로 잘한 회사를 뽑는 게 의미가 있지. 뭐 애매한데 그 중에서 그나마 잘한 회사 뽑자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뽑았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상자를 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거죠. 1등 없는 2등 뭐 이런. 근데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는 안 뽑았어도 그래도 여기가 주목할 만한 곳이긴 하다. 그런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로 또 뽑기도 했고 그리고 뭐 베스트 플레이어는 한 업종당 한 곳만 뽑았지만 뭐 매출이나 이런 건 아직 숫자가 작지만 좀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가 많다. 이런 데들은 또 따로 뽑았는데 가장 뭐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가장 핫한 회사 뽑자면 리튼이잖아요. 네. 근데 리튼이 AI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다른 데를 꼭 뽑았거든요. 근데 사실 리튼이 재무제표상 숫자로는 뭐 대단한 게 아직 없거든요. 근데 또 수익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정성적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주목할 만한 플레이로 꼽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가지고 엄격하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아웃스탠딩 전자책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사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근데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혜님. 네. 뭐 오늘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전자책도 네.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그 스타트업 700곳 실적 모아보기를 주도해서 이제 작성한 정지혜 기자와 함께 지난 2024년 스타트업 씬의 베스트 플레이어 11곳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전반을 조망하고 재미있게 뉴스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